글로벌 이 반도체를 봐도 전반적으로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 겁니까? 결국 승자 독식 게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 자체가 뭐 호황을 누려서 모든 어떠한 그 기업들이 나눠 먹을 정도의 파이 자체가 그렇게 커진 상황들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몇 개 업종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경기가 끌고 가고 있고 또 뭐 AI라든지 이러한 쪽으로만 사실은 포커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서 나오는 낙수 효과라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인 글로벌 경기, 뭐 non-US 경기 자체가 회복이 되고 그러한 어떤 그 반도체 시장 규모 자체가 다시 조금 이제 커지는 이러한 국면으로 갔을 때는 뭐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당분간은 세계 경제가 뭐 이렇게 정상화되기 이전까지는 뭐 잘 되는 부분에서는 계속 좀 승자 독식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경쟁, 쟁탈력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전개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어떤 업종이 좋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업이 다 좋을 수는 없는 그러한 구조로 좀 변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4월 들어서 시장이요. 또 약간씩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방향성에 있어서요. 일단 좀 주춤한 건 사실인데 이게 방향성을 확실하게 갖고 아래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잠시의 조정인 것인지 좀 여러 가지 분석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제 의견은 좀 잠시 쉬어가는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2분기 주시장을 이제 바라볼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네. 기대감, 6월 금리 인하였는데 그것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나오는 지표 또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으로 인해서 야 이게 좀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진 것이 주식시장 자체에 조금 조정의 어떤 흐름을 사실은 좀 부여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1분기에 뭐 강했던 AI 붐, 뭐 특히 이제 엔비디아로 대변되는 이 AI 사이클에 대해서 너무 좀 가파른 올라섰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숨고르기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2분기에 그러면 금리 인하가 없어진 거냐? 그건 아직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표가 사실은 지금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뭐 그것을 조금 이제 좀 지연시킬 수 있는 네. 지표도 나오고 있지만 또 어저께 한편에서 보게 되면 이제 ISM 서비스 지수 자체가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졌고요. 네. 또 세부 항목 중에서 보게 되면 물가와 관련된 가격 지수 자체도 의외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서비스 쪽의 물가가 조금 잡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는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결국 저희가 연말 연초에 이렇게 자산 가격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오른 부분에 있어서는 유동성 흐름 자체가 여전히 양호했던 부분들인데 그 유동성이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2분기에도 여전히 유동성이라는 흐름 자체가 뭐 연준도 뭐 금리 인하가 있지만 20이라든지 뭐 영란은행이라든지 주요 은행들이 6월 금리 인하를 여전히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사실 유동성 흐름 자체는 여전히 양호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은 경기가 견조한데 이제 non-US 경기,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기가 반등할 거냐라는 부분이 또 하나 중요한 2분기의 어떠한 그 이슈 포인트인데요. 다행스럽게 최근에 좀 나오는 지표들을 보게 되면 뭐 유로존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조금은 좀 회복에 대한 기미들이 네. 좀 보이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펀더멘탈도 여전히 2분기에는 뭐 양호할 거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글로벌 증시 자체가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조금은 뭐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상승 흐름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구간으로 보여진다라는 거고요.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표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도 고용과 이 서비스업 PMI 사이에 뭔가 좀 충돌되는 예. 네, 이런 해석도 있었고요. 최근에 보면은 미국 제조업도 그렇고 중국 제조업도 그렇고 좀 살아나는데 네. 서비스업은 또 간밤에 보면 두 달째 둔화. 예, 예. 이걸 어떻게 인플레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결국 또 양면의 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ISM이라든지 또 중국 PMI 이게 사실은 양국의 그 제조업 이 심리 지수가 이렇게 확장을 기록한 게 1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네. 동시로 이제 올라간 것들이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제조업 경기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 또 전 세계 글로벌 그 제조업 PMI를 보더라도 3개월 연속 지금 50선을 좀 상회를 하고 있어서 그 의미 자체는 뭐 말씀드린 대로 non-US
non-US 경기 자체가 회복이 된다라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지금 유가도 사실은 좀 불안한데 그러한 어떤 그 중국이 살아난다는 게 결국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쪽을 다시 또 붐업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쪽에서 물가에 대한 불안감을 좀 자극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뭐 그 정도의 수준까지 뭐 제조업 경기가 좋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고용 지표와 관련돼서는 뭐 어제 ADP 지표는 뭐 시장 예상치를 네. 상회했지만 전날에 발표된 그 구인 구직 건수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구인 배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업자 한 명당 이제 갈 수 있는 일자리 이제 건수를 보게 되면 지난 이제 2월이 1.4배에서 1월이죠. 1.4배에서 2월에 1.3배까지로 사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일자리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어서 그래도 여전히 골라갈 수는 네, 골라갈 수 있는 있겠죠. 상황. 예, 네. 골라갈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해와 같은 어떤 노동시장의 타이트함 자체가 조금은 느슨해졌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약화될 수 있다.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지금 계속 ISM PMI 제조업 또 서비스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고용 지표 자체는 생각보다는 사실은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50선 이하를 계속해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기록하고 있어서 뭔가 고용 시장이 작년만큼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다. 뭐 여전히 견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물가를 자극할 정도의 어떤 그 강한 힘을 올해는 좀 보여주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보면 그것이 6월 달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 자체를 여전히 좀 지지를 해주고 있다. 물론 이제 내일 저녁이죠. 내일 이제 또 고용 지표 보고서가 나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시장이 움직일 수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추세로 봐서는 저는 조금은 그 고용 시장 자체가 조금은 약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이제 참고 자료로 또 갖고 와 주셨는데 그 중에서 호재와 악재, 글로벌 제조업 반등과 유가 경계감이라는 보고서의 이 후반부에 있는 그래프를 몇 개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가 있는데 네. 차트적으로 보면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 중국도 그렇고요. 거기에서 우리의 또 수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의 흐름도 그래프로 좀 차트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그 화면상에 나오는 그 제조 PMI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 우리나라 수출하고 사실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이제 제조업 비중 자체가 가장 큰 이제 국가 중에 하나인 부분들이어서 결국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야 우리의 지금 수출이라든지 제조업이 사실은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제조업 경기의 회복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주식시장에는 조금 호재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뭐 반도체 중심만 사실은 좀 장이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이제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이제 부진한 어떻게 보면 좀 반도체 쏠림 현상 자체가 상당히 좀 큰데 그 쏠림 현상 자체가 사실은 좀 해소가 되고 전 업종이 좀 고르게 올라가야 주식시장이 조금은 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그 글로벌 제조 PMI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좋게 회복되는 거는 그 긍정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 지금 제가 좀 화면에 네. 좀 화면을 좀 화면을 키우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제조 BSI하고 네. 그 코스피 흐름을 보면 거의 흐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BSI 자체가 결국, 그러니까 BSI라는 게 결국 이제 제조업의 경기인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회복이 앞으로 조금 이제 글로벌 그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면서 우리나라 경기로 좀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그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의 어떤 흐름에도 사실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조금 이제 좀 긍정적 2분기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거는 제조업 경기의 어떤 반등 시그널이 아닌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non-US 경기의 어떤 회복과도 사실은 좀 맞물려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그림은 유가 상승이 이 달러원 환율의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차트인가 봐요. 그러니까 유가는 참 골치 아픈 것 같습니다. 밤에도 올라서요. 85불까지 갔고 네. 또 오펙이 지금 어저께 오펙 회의가 있었지만 감산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가뜩이나 이제 수급적으로 사실은 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펙의 그 생산 자체가 워낙 많이 줄어든 상황에다가 작년에는 이제 그나마 미국의 그 셰일 생산, 오일 생산 자체가 워낙 많아서 감산 정도를 어느 정도는 좀 보충을 해주고 또 이제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이제 방출을 해주면서 수급 부담을 사실은 조금 이제 완화를 시켜줬고 또 경기도 별로 이렇게 딱
미국 빼고는 안 좋았기 때문에 유가가 조금은 이제 상승이 제동이 걸렸었는데 올해는 좀 상황이 다른 게 미국이 올해 원유 생산 자체가 사실상 정체일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전략 비축률도 지금 다시 이제 풀기보다는 다시 이제 너무 떨어져서 다시 이제 조금 쌓는 어떤 이러한 상황에서 수급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 유가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좀 약화된 상황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유가가 90불 가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중동의 뭐 지금 시리아 뭐 그 이란 대사관 공격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조금 이제 중동 사태가 더 악화되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러한 상황들이 더 계속된다. 거기에 이제 제조업 경기마저도 정말 이제 살아난다라고 하면 유가가 이제 90불 가는 거는 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지금 물가에 대한 국민들이 이제 큰데 그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연준의 6월 금리 인하를 뒤로 지연시키는 어떤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유가라는 부분 자체가 최근 올라가는 게 그렇게 썩 탐탁치는 않은 부분들이고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 경기가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뭔가 살아나려고 하는 어떤 기지개를 펴는 어떤 그런 국면인데 이렇게 또 유가가 올라가서 비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또 이제 제조업 경기에 또 타격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 중에서 이 원유 수급 의존도가 100%이기 때문에 결국 유가가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 폭 자체가 감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가의 흐름, 2분기에 좀 저희가 가장 경계할 게 뭐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좀 부티하느냐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맞물려서 그 유가 흐름 자체가 그것을 상당히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유가 흐름 자체를 조금은 좀 지켜보면서 좀 시장을 그러니까 제가 2분기 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돌발적으로 유가가 저렇게 90불 넘어가고 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다시 한번 움츠릴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국내 시장 자체는 유가에 상당히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경계할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간밤에 보면 구리 선물도 3%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좀 살아나는 측면의 신호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유가도 상승하고 이게 정말 양면적으로 해석이 좀 기로에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금 가격이 또 거침이 없습니다. 저희 방송 들어가기 전에 뭐 돌반지 얘기도 잠깐 농담 삼아 했었는데 한돈에 요새 얼마 거의 뭐 40만 원. 제가 어저께 뉴스로 본 거는 45만 원을 시장 뉴스에서 봤고요. 뭐 어저께 또 올랐으니까 뭐 그것도 올랐겠죠. 거의 그러니까요. 이제 50만 원 또 한돈에 돌반지가 이제 거의 50만 원 하기 때문에 이거를 선물하시는 분은 정말 이제 친분 관계가 좋으신 분일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돌반지 뭐 한돈 요거는 예전에 뭐 현금으로 주거나 아니면 반지를 선택하거나 뭐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금 선물이 또 다시 간밥이 올라서 2,300달러 돌파를 했고요. 1.5%가 올랐고 2,300달러 돌파는 또 사상 처음입니다. 어떻게 분석해봐야 됩니까? 참 이 금 가격은 좀 분석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게 금이 성격 자체가 워낙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금을 우리가 하나의 뭐 원자재 자산으로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어떤 유동성 흐름 뭐 여기에서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데서 사실 같이 이제 편성을 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맞다라고 하면 이제 실질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보강하기 위해서 또 이제 금은 다시 가격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뭐 유동성도 좋고 뭐 이러한 측면을 보게 되면 뭐 금 가격 오르는 게 어느 정도 당연하다. 뭐 비트코인 가격도 뭐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올라가는 것들이 뭐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근데 또 반대편에서 보게 되면 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인 거고요. 그러면 금을 또 왜 선택하느냐라는 부분을 보면 인프레가 잘 안 잡힐 것 같아라는 부분에서 인프레 해지로 결국 이제 금을 수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앙은행들이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금 보유량을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준비해왔는데요. 화면에 보시게 되면 최근 중국의 금 보유량을 보시게 되면 지난해도 많이 들었지만 올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이 이제 그 외환 보유고 이제 달러 비중 자체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사실은 금 보유, 그러니까 미 국채를 매도하고 그 부분을 상당 부분 금으로 사실은 이제 메꾸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어서 중국이 금을 산다라는 부분 자체가 또 하나 이제 금 가격의 어떤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지금 우리가 돌발적인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뭐 중동 사태도 그렇고
뭐 항상 지금 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세상에서 좀 벌어지고 있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심리 뭐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을 얘기할 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긍정적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자산 선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어떤 세상의 어떤 불확실성을 대비한 어떤 그러한 수요들이 많다. 안전자산 수요가 많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뭔가 세상이 조금 우리가 모르는 뭔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감도 사실은 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부분이 맞을지는 뭐 나중에 이제 저희가 파는데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금이 뭐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간에 상당히 이제 양다리를 다 걸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아마 최근에 금 가격 상승을 사실은 좀 촉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이제 후자 쪽, 그러니까 이게 안전자산,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측면이다라고 보면 조금 이게 뭐 최근 주식시장도 조정을 봤는데 조금 이게 안 좋은 어떤 사인일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전 시점에서 뭐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조금 경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금을 이렇게 자꾸만 사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한편에서는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라든지 또 경기라든지 돌발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경계감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면 금 가격이 더 올 거라는 부분이 이제 관심 사항들인데 뭐 이게 금이 어떤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 것들이 뭐 펀더멘탈을 뭐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잣대가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편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좀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감안한 이제 실질 금 가격을 보게 되면 아직 고점에 안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물가 수준을 이제 비교했을 때 현재 그 실질 금 가격 자체는 과거의 고점을 좀 미달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쪽에 얘기를 하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대비 상대적으로 가치를 좀 보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네. 뭐 예를 들어서 100원에 그 물가가 100이었을 때 금 가격하고 지금 물가가 200 올랐을 때 당연히 그러면은 이제 금 가격은 거의 2배가 올라오는 게 맞는 이치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금 가격이 아직은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측면이 됐든 간에 조금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저희가 기대하는 어떤 유동성 확대 국면에서 이게 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면 안전자산 측면에서 또 금 가격이 또 수요가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금은 뭐 조금은 더 상승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까지는 사실 주식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꼭 안전자산 선호로만 보기에는 해석상 좀 무리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2분기 들어서면서 며칠 안 됐지만 금은 계속해서 좀 치고 가기 때문에 이때는 해석 국면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금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을 저희가 뭐 모든 자산이 올라갈 때야 뭐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만약 이게 저희가 뭐 저도 예상한 거가 뭔가 어긋나서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돌발 변수가 나는 부분을 이 시장은 조금 자금들은 대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조금은 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환율도 좀 짚어주시죠. 뭐 달러원 환율도 그렇고 엔도 그렇고요. 지금 어떻게 흐름을 보면 좋겠습니까? 뭐 지금은 사실 좀 완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 통화자가 뭐 달러 강세 분위기가 이어지긴 합니다. 근데 지금 달러가 강세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지지난해 생각했던 킹 달러의 정도의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달러도 보게 되면 이제 상단 자체가 뭔가 좀 막혀 있는 모습인 상황들이어서 원 달러 환율이 여기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이제 같이 동조화되는 게 엔화하고 위안화입니다. 근데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0엔, 152엔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워낙 지금 일본 정부가 152엔을 넘었을 때는 직접적으로 시장 개입을 하겠다라는 거를 거의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150엔을 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위안화 역시 중국 정부가 약간은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는 분위기긴 하지만 금융시장의 어떤 분위기 자체를 해칠 정도로 위안화를 약세로 유도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엔과 위안 자체가 일단은 막혀 있다라는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도 일단은 1,350원 레벨 쪽에서 계속 움직임이 뭐 등락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상방 쪽의 위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만약 90불 간다라고 하면 얘기는 좀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나라 펀더멘탈에 대한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뭐 4월 정부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없을 거로 좀 보고 있긴 하지만 여하튼 지금 국내 그 내수 경기라든지 또 이 부동산 PF와 관련된 부실 문제는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자체적인 어떤 그 펀더멘탈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물론 6월달에 금리 인하를 해주게 되면 이제 달러가 좀 약세가 되면서 그거에 편성해서 좀 내려갈 수 있긴 하지만 당분간은 조금 좁은 박스권에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움직일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 하방보다는 위쪽에 대한 우려 자체, 리스크 자체가 최근에 조금 커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6월 인하에 대해서도 점점 좀 물음표도 있는 분위기잖아요. 예, 예. 경기 지표가, 경제 지표가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도 있고 연준 위원들이나 의장조차도 계속해서 좀 신중한 쪽으로 네. 조금씩 더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시장이 이미 좀 자산 시장에 지나친 과열을 경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과도한 그 희망을 줄 필요는 사실 분명히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러한 부분에서 경계감을 유지를 하는 발언을 계속할 거고 그게 뭐 제 예상이 틀려서 뭐 6월이 안 되고 사실은 뒤로 밀려질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 대선이 11월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9월, 11월에 금리 인하하기는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미묘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기는 남는 거는 7월 아니면 12월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12월은 너무 늦은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뭐 6월이 아니더라도 7월 정도에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7월, 네. 8월. 예. 간밤에 이 4분기 한 번 뭐 이런 얘기까지 네, 이제 나왔기 네, 때문에 네. 어떻게 이게 흘러갈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좀 드려봤고요. 업종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필두루에서 반도체 봄이 다시 오고 이게 얼마나 좀 길게 이어갈 것인지 이 부분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이 부분에 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가운데 대만에 또 강진이 있었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뭐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최근에 제가 제목을 유아독존이라는 맞아요. 표현을 네, 썼는데 보고서에. 예. 유아독존 반도체 업화.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만 TSMC 뭐 강진 여파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거로 여태까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지금 국내에 나오고 있는 뭐 수출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또 2월달 지금 반도체 업황을 보게 되면 강한 어떤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그게 2분기까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좀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많은 어떤 지금 뭐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했고 하지만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뭐 한편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죠. 너무 반도체 쏠린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요새 그 주식시장의 특징 자체가 이게 전 업종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 뭐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얘기하고 뭐 그게 최근에 뭐 페퍼 뭐 이렇게 네. 줄어들긴 했지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보게 되면 사무라이 세븐이라고 해서 반도체 뭐 자동차 중심이고 유럽도 그래놀라즈 11이라고 해서 뭐 지금 명품이라든지 네. 또 IT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사실은 몇 개 종목 업종으로만 사실은 좀 집중이 돼 있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고요. 뭐 미국은 제약바이오도 좋았죠. 예. 네. 그러니까 그 흐름 자체는 이게 전 세계 추세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 쪽에 투자가 몰리고 있고 수요가 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쏠림 현상 자체를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어저께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한 28.6%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 고점이 2000년 3월 정도였는데 그때가 한 29.3%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목에 온 부분들은 맞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수출 경기라든지 뭐 이러한 반도체 수출 경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수출에서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사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2분기에는 또 그 비중 자체가 더 올라가겠죠. 뭐 그러한 맥락에서 보게 되면 반도체 쏠림 현상에 대해서 뭐 지금 당장 그렇게 우려할 정도의 시각은 아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보면 인텔이 8%대도 급락을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뭐 글로벌 이 반도체를 봐도 마이크론, 인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그밖에 여타 또 주되게 이끌어가고 있는 반도체 업체들 전반적으로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 차별화의 주된 요인은 또 어디 있을까요, 위원님?
결국 이제 기술 경쟁력이 되겠죠. 이제 뭐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 네. 아직 손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결국 승자 독식 게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모습들 자체는 뭐 지금은 전 세계 경제 자체가 뭐 상당히 좋아서 호황을 누려서 모든 어떠한 그 기업들이 나눠 먹을 정도의 파이 자체가 그렇게 커진 상황들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몇 개 업종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경기가 끌고 가고 있고 또 뭐 AI라든지 이러한 쪽으로만 사실은 포커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낙수 효과라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인 뭐 그러니까 결국 TSMC라든지 몇 개 뭐 좀 최근에는 뭐 하이닉스도 사실은 그런 어떤 수혜주인 부분들인데요. 결국 그러한 식으로 몇 개 기업들 자체가 결국 나눠볼 수밖에 없는 그 파이 수준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당분간은 좀 승자 독식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다행스러운 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글로벌 경기, 뭐 non-US 경기 자체가 회복이 되고 그러한 어떤 그 반도체 시장 규모 자체가 다시 조금 이제 커지는 이러한 국면으로 갔을 때는 뭐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근데 뭐 지금은 저희가 이제 새로운 AI 시대 뭐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과거와는 조금 모습이 다르다. 그러니까 조금은 좀 뭐 기술 경쟁력이 있는 것들 업체들이 모든 것을 좀 나눠 갖는 이러한 모습일 것 같고요. 뭐 앞서 이제 테슬라 얘기도 잠시 했지만 사실은 테슬라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뭐 악재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또 하나 눈여겨보는 게 중국에서 그 판매 자체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거기에는 중국 자동차, 전기차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그러한 어떤 전기차 시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승자 독식 게임 자체가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당분간은 세계 경제가 뭐 이렇게 정상화되기 이전까지는 뭐 잘 되는 부분에서는 계속 좀 승자 독식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경쟁, 쟁탈력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전개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우리가 뭐 이게 어떤 업종이 좋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업이 다 좋을 수는 없는 그러한 구조로 좀 변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별화는 계속될 것 같고 지금 보고서에서 요약해 주신 거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쪽을 조금 예,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수출 쪽으로. 아무래도 그쪽으로만 사실은 지금 증가가 나오고 네. 있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요. 뭐 하나 조금 네. 시간 내서 하나만 차트만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의 지금 제조업 경기 자체는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좋은 건 하이테크는 계속해서 좋고 생산 지수 자체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업종별 차별화를 분명히 좀 보여주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동일하게 좀 나오고 있는 현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2분기 시작된 지가 사실 그렇게 며칠 안 됐는데 좀 뚜렷하게 제가 이제 매일 좀 질문도 드리고 궁금한 점을 좀 정리하면서 드는 생각은 확실히 1분기 이 시장이 굉장히 잘 나갈 때 네. 주식이 막 오를 때는 개별적인 업종이나 회사 이슈 중심으로 매크로는 좀 무시하고 네.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2분기 좀 주춤하다 보니까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장중에 좀 불안하게 위로 튄다든지 그러면서 작년에 5%대 육박했던 흐름이 나왔던 뭐 그 흐름도 약간 좀 상기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요게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긴 한데요. 네. 근데 지금 10년물 국채가 4.5%를 결국 다시 넘느냐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5%대까지 가기에는 사실 물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지난해보다 훨씬 떨어졌으니까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시장의 어떤 불안이라든지 또 이제 금리나 지연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과연 이제 4.5%를 넘어서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조금 저희가 봐야 될 부분들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뭐 제 전망이 드릴 수 있긴 하지만 뭐 지금 다소 이제 금리나 이제 기대감이 좀 약화되면서 올라가긴 했지만 뭐 다시 이제 또 우리가 4월달, 5월달 받아볼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다시 그것이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금리도 조금 안정을 찾을 것 같고 주식시장 역시 뭐 결국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뭐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쪽은 오히려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좀 주시장의 어떤 상승 트렌드 자체는 오히려 2분기에는 그래도 조금 이어지는 이러한 장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분간은 매크로 쪽으로 다시 좀 집중되는 지표나 금리 중심으로 이런 장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한 변수이긴 네. 하지만 사실은 이제 기업 실적이 이제 발표가 아무래도. 아무래도 네. 이제 기업 실적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과연 이제 1분기에 올라가는 게 맞았느냐라는 어떤 또 한 번의 시험대를 이제 저희가 맞을 것 같고요. 만 그게 맞았다라고 하면 실적이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하면 그 힘을 가지고 또 2분기에도 뭐 금리가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장 자체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그 실적 자체가 이제 바닥을 터닝을 하는 이 모습이 결국 가시되고 가이던스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사실 뭐 주시장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소 주춤하고 있는 이 조정이 건강한 조정이고 다시 올라갈 힘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하려면 일단 실적을 예. 네,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국내외 다요.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